마지막으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제도를 이루는 실제 사항은 역학관계, 즉 사회적 계약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양자 간의 관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2000여 년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해서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되는지 잘 정리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100여 년 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복지 차원에서 국가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이 양자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면서 정부, 의료진, 환자 등 다자 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의료진과 환자의 양자 관계를 기준으로 정리된 히포크라테스 선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해 당사자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은 교과서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의료 정책은 비슷합니다. 환자들은 보장성 강화를 원하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를 정권들은 약속을 합니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삼자 간의 역학에 의해서 제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나라마다 다른 의료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도는 의학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신 의료 습관은 자유시장 논리에 맡기는데 이 수가 차이를 통해서 의료 전달 체계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영국은 정부가 의료 수가를 통제합니다. 대신 환자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 대한 선택권은 제한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배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영국처럼 의료 습관은 국가가 통제를 하지만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은 무한으로 허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몰려 의료 전달 체계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지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병원은 힘든 제도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나라마다 지불제도와 의료 전달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협회 윤리지침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의학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적용되어 온 한국의 특수한 의료제도의 결과는 OECD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서 1인당 외래 방문수가 2.6배이고 병상수는 2.8배, 입원 환자의 재원일 수는 2.4배 많습니다. 저수가와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좋아졌으나 한국인의 의료 소비량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2배 내지 3배 수준입니다. 의료에 투입되는 비용은 GDP 대비 8%로서 OECD 평균 8.8%에 미치지 못합니다. 개별 수가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수가에 포함된 의료 행위의 범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총액 기준으로 수가 비중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한국의 경우 비용은 적게 투입되는 반면 소비하는 의료 서비스 양은 2배 내지 3배 많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계산하면 한국의 의료 수가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 인력은 OECD 평균보다 작습니다. 그 결과 의료인 1인당 업무량은 3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수가는 3분의 1이고 업무량은 3배, 이어서 3분의 1 곱하기 3에서 1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수가 정책은 소비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개별 의료진의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의료 분쟁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은 의료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적인 의료제도는 신약과 신의료기술을 제도권 내로 빠르게 수용하도록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거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서 결정된 원칙들을 바탕으로 한정된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거와 가치를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필수 의료를 결정해서 의료 자원을 분배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근거 수준이 높고 사회적 가치도 높은 의료 기술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고, 근거 수준도 낮고 사회적 가치도 낮으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근거 수준은 낮은데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모식적으로 보여드리면 다양한 근거 수준의 의료기술이 제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의료기술을 제도권 아래서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근거 수준은 높은데도 급여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근거 수준이 낮은데도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간병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선택적 고가약입니다. 간병의 경우 지금 시범사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보편적인 간병을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못하는지를 물어보면 재원이 없다고 답을 합니다. 왜 재원이 부족한가를 따져보면 선택적 고가약에 대해서 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이런 분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 첩약에 대한 급여도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HTA나 CER 등의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의료기술에서 필수하고 옵셔널한 영역을 나누고 급여 정책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신약, 신의료기술은 근거 수준은 낮지만은 빠른 제도권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고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CED,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조건부 급여로 일단 수용하고 재평가하여 일정 시점 후에 필수 의료 영역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탈락시킬지를 결정하는 추세가 세계적인 동향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제도를 소개해드리면 근거 수준에 따라서 의료기술을 분류한 다음에 근거 수준이 아주 높은 의료기술은 일반 의사까지 처방권을 가지는 반면에 그 다음 단계의 기술은 전문의만 처방권을 가지며 그보다 낮은 근거 수준의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전문의 중에서도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만 처방권을 가지고 이 영역에서는 의료행위와 동시에 자료를 수집해서 재평가해서 향후 급여 기준을 다시 정하는 조건부 급여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의사의 자격이나 의료기관 수준에 따른 처방권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근거 수준이 낮은 의료기술에 대하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 등을 통해서 일단 제도권으로 수용해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재평가입니다. 재평가를 전제로 조건 도입을 시도한 것은 선별급여나 예비급여가 처음이 아닙니다. 항암제 영역에서는 2004년도에 사전 신청 항암요법 제도를 통해서 식약처 허가 초과 항암제 사용을 거의 20년 가까이 시도하고 있고, 또 고가약에 대한 리스크 쉐어링, 위험 분담제도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도도 지금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선사용 후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수준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 제도권 진입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암제를 예로 들면 30% 반응률을 기준으로 효능에 대한 근거가 있다 없다의 기준을 설정하면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암제를 사용해 볼 기회가 없다고 불만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10% 기준으로 낮추면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제도 전체로 보면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부작용에 노출되는 환자군이 증대되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혼란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힌 이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난성 감염성 질환, 잘못된 의료 정보, 고령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근거는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신의료기술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효능 자료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리얼월드 에비던스, 진료 현장에서의 효과 자료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가치 영역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의사결정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관여합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요구를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의료는 국민이나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피코리 및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에서 페이션트 센터드, 환자중심이란 명칭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에 대한 겁니다. 본인 부담금까지 고려하면 보건의료 분야는 100조 이상의 비용이 매년 지출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사회제도가 입법, 행정, 사법부로 상권 분립되어 있듯이 의료제도도 의료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입법 영역에 속하는 것은 내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집행은 긍보공단이 기준을 어긴 의료행위를 심사평가해서 바로 잡는 일은 심평원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심평원이 대부분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 구조는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